안녕하세요. 화정간호학원 이지숙입니다. 오늘은 7회 기초간호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모유수유 시 유방간호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우리 수유부의 유방간호는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유방우렬, 그리고 유두균열. 자, 유방우렬의 원인은 모유는 만들어지지만 이게 충분히 비워지지가 않아서 그 유방 안에 고이면서 이제 우렬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몸살이라고도 부르죠. 이게 통증도 있고 열감도 있고. 자, 우렬 시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주 모유 수유하라 그랬어요. 자주 젖을 비워줘야죠. 이제 우려되지 않도록. 그래서 분만 2, 3일 후에 나타나며 자주 모유 수유하도록 해라. 그리고 손으로 유륜을 짜주든가 유축기로 약간 짜주고 아기에게 빨리게 되면 사출이 잘 되면서 더 이제 잘 나오겠죠. 그다음에 3에서 4분 정도씩 유방에 찬물 찜질 후 더운 물 찜질을 하게 되면 유주 분비가 촉진이 되고요. 그리고 수유 전에 깨끗한 수건으로 유두를 닦되 비누로 유두를 닦게 되면 이제 유두 부분이 이제 건조해지면서 유두 균열 같은 것들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자, 유두 균열은 왜 또 발생하냐면 이게 이제 아이가 젖을 빠는 행위를 통해서 유두 부분에 자극이 주어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균열, 찢어지고 갈라지고 피나고 하는 것들이죠. 통증을 동반한 그런 갈라지는 증상들을 의미하는데 자, 이때는 우렬 시와는 다르게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은 제가 직접 수유를 금지한다 그랬어요. 직접 수유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가 젖을 직접 빨아서 하는 수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수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수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젖분비가 중단이 될 수도 있고 아기한테도 이제 모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간접 수유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처 치유까지 3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유축기 같은 것을 통해서 젖을 짜내서 분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간접 수유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국소적 치료로 바셀린 섞인 A나 D 연고 같은 것들을 바르면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자 1번에 유두는 비누 사용을 금지한다가 답이 되겠고요. 가슴 마사지 후 냉찜질 다음에 온찜질도 함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유두균열이 있으면 수유는 잠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은 직접 수유는 금한다는 거. 3, 4분 정도씩 유방에 더운 물 찜질 후 참찜질이 아니라 참찜질 후 더운 물 찜질을 하게 되면 이제 유주 분비가 훨씬 촉진이 되겠죠. 그리고 5번에 유두균열이 있으면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수유를 금지한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이제 또 통증이 있고 그런 시기에만 수유를 금하고 계속 치유될 때까지 금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1번. 재택기간이 28주에 2.5kg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미숙아의 신체적 특징은 일단 작고 야위고 신체에 비해 머리가 커요. 그리고 체온 유지가 어렵고 빈번한 무호흡 같은 것들도 나타나고요. 피부는 적색깔을 띠고 정맥이 이제 피부 같은 것들이 얇아서 이제 정맥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솜털이 많아요. 피하 지방이 없이 좀 야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손목, 뭐 무릎, 발목 이런 부분이 개구리 모양, 이제 굴곡돼 있는 그런 양상이 있고요. 손바닥, 발바닥에 주름이 적거나 없어요. 남아에게서는 음낭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제 고환 하강이 안 된 상태로 음낭 발달이 미약하고 여아에서는 음액이 돌출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반사가 없거나 약하고 비효과적이고 활동적인 움직임도 없고 소변도 희석돼 있고 환기량도 저하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1번에 손바닥과 발바닥에 주름이 없어요. 그리고 체온 유지가 어렵고 호흡이 뭐 빠른 호흡보다는 이제 무호흡 같은 것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요. 피하 지방이 적거나 없고 솜털이 많아요. 그죠? 피하 지방은 적은 건 맞지만 솜털이 많다는 거. 그리고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고 야인 모습이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에 태지가 감소되어 있고 짙은 노랑 혹은 초록색이다. 태지의 양은 많겠죠. 그죠? 이게 성장하지 못한 채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답은 4번. 자, 영아의 성장 발달에 대한 설명이에요. 먼저 영아는 심리사회적 발달로 에릭슨은 신뢰감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모와의 애착 발달이 중요한 시기고요. 프로이드 심리 성적 발달로 이제 이때는 구강에 이제 성감대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뭐든지 입으로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리고 이때 불안과 낯가림 같은 것들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후 6개에서 8개월경쯤부터 이런 낯가림이 시작이 돼서 3세까지 이제 분리불안 같은 것들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신체적 발달로 보면 키는
생후 1년이 되면 출생 시에 비해서 1.5배가 증가돼 있고요. 체중은 3개월경에 2배, 1년 시에는 3배 정도가 증가해요.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이와 흉이가 같아지는 시기. 처음에는 이제 머리둘레가 더 크죠. 그래서 두이와 흉이가 같아지는 시기도 12개월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근육 발달을 한번 볼게요. 우리 대근육 발달로 보면 3개월에 목을 가눠요. 목 가누고 뒤집고 6개월경쯤에는 혼자 앉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기고 서고 돌 때쯤 되면 걸어 다니죠. 자, 그 소근육 발달로 보면 1개월경에는 애들이 주먹을 쥐고 있어요. 주먹 쥐고 그 다음에 3개월에 손을 펴고 그 다음에 5개월에는 미숙하게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물체를 잡고 7개월경쯤에는 정확한 물체 잡기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이용해서 집기 운동도 가능하고요. 10개월쯤 되면 엄지와 검지로 잡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자, 연령별 평균 시간, 그 수면 시간을 살펴보면 보통 이제 처음 신생아경 때는 16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통잠을 자는 게 아니죠. 잠을 나눠서 이제 조각조각 자게 되겠죠. 낮잠도 자고요. 그 다음에 생후 12개월경쯤 되면 우리 한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데 이때도 이제 낮잠이 포함된 수면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면 우리 생후 6개월 후에 잡아주면 앉는 게 아니라 혼자 앉기 시작하고요. 답은 2번 영아기 동안 시각, 청각, 미각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체중이 출생 시 3배가 되는 것은 생후 1년이 됐을 때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모방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9에서 한 10개월경쯤에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12개월 돌쯤 되면 아이들이 단어를 한 2-3개 정도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이 단어 표현이라고 하는 언어적인 것들은 이제 모방을 통해서 습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개월 전쯤에 한 9개월에서 10개월쯤에 모방적인 표현을 통해 언어 발달을 시작해요. 그래서 12개월이 되면 단어를 2-3개쯤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4-5개월경쯤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5번에 밤에 깨지 않고 16시간 정도 자는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제 6개월경쯤 되면은 밤에는 한 11시간 정도 자고 낮잠은 한 3시간 정도에서 한 14시간 정도를 자게 되거든요. 게다가 밤에 깨지 않고 자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까 신생아 때는 한 16시간 정도 잠을 잔다 그랬죠. 근데 이 16시간도 통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밤에 자다 깨다 하면서 낮잠까지 포함해서 모두 하루 동안의 수면 시간이 16시간 정도고 생후 1년쯤 되면 한 13시간에서 14시간이 되는데 이때도 낮잠을 한두 해 정도 자면서 잠을 나눠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4번 체온이 38.5도인 환아, 고열 환자 간호네요. 우리 시원한 환경 제공하고 국부적인 냉찜질해주고 미온수를 마사지할 때는 체온보다 2도 정도 낮은 미온수로 시작해서 15에서 20분간 실시하고 구강호흡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강간호 한다는 거. 알코올 마사지 시에는 체온을 30분 후에 측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알코올은 35에서 35에서 50% 정도의 농도를 사용하고 우리가 요거랑 비교해서 소독용 알코올은 70에서 75% 정도가 소독용으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마사지 시에는 30에서 50% 정도. 그 다음에 수분 섭취량을 증가시켜라. 자, 1번에 얼음 빼게,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말초는 보온해줘서 이게 이제 말단에 체온이 떨어져 있으면 표면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중심부에서는 열을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발은 좀 따뜻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2번에 75% 알코올은 소독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의사 지시 없이 해열제 투여하시면 안 되고요. 경련 예방을 위해 압설자, 아직 경련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미온수 목욕을 할 때는 2도씨 낮은 미온수로 닦는다는 거. 답은 1번. 5번의 신경성 식욕부진 환아에 대한 간호예요. 자, 먼저 신경성 식욕부진이라는 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신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문제에 많이 기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체상에 대한 왜곡이라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체중 감소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요. 폭식과 구토 같은 것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기도 해요. 이런 신경성 식욕부진 환아의 관리 목표는 이제 체중을 증가시키고 식습관을 정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체 건강을 회복시키는 건데 자, 치료할 때는 우리 정신적 사고와 기능에서의 왜곡을 교정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을 먼저 접근하라는 거. 그 다음에 간호시 부드럽고 교육적이지만 단호한 태도로 그래서 이제
섭취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표현을 해야죠. 그리고 아동의 자존감과 자기 가치감을 증진시키는 것, 어떤 심리적인 그런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그런 자존감을 좀 높여주고 자신의 신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정체감 발달에 도움을 주게 되면 이런 치료의 효과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자, 1번 식욕 촉진제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간호는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의 참여가 있어야겠죠. 증상의 개선을 위해 완고하지 않은, 그래서 단호하지만 완고하다는 표현은 좀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지만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런 태도는 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자존심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계획 같은 것들, 그렇죠?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계획 세우는 거 좋겠죠. 아동이 표현하는 부정적 감정은 억누르지 않아요.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답은 4번. 6번에 증대된 자궁이 복부 정맥을 압박하여 나타날 수 있는 정맥류, 우리 임산부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임신 말기 때 증대된 자궁이 하대 정맥을 누르면서 정맥기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순환 혈류가 막히면서 다리 아래쪽에 특히 하지 쪽에 정맥류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정맥류 발생 시에는 이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골반 고위, 트렌텔렌버그 체위, 그래서 취침 시에 다리를 약간 높여준다든지, 그리고 낮에 일하거나 걸어 다닐 때는 탄력 양말이나 붕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정맥기환을 좀 도와줄 수 있고요. 조이는 의복을 피하고 가볍게 걷는 운동도 도움이 돼요. 다리 꼬는 자세 같은 것들은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 따뜻한 물로 좌욕 같은 것들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장시간 오래 서 있는 것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다리와 엉덩이를 약간 올린 자세로 쉬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자, 게다가 우리 임산부들에게서는 또 이런 하대정맥 압박으로 인한 정맥기환이 안 되는 문제들을 좀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이 하대정맥은 지금 그림이 조금 작게 보이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궁이 눌릴 때 이 오른쪽 정맥이 눌리지 않도록 이제 왼쪽으로 누워주는, 왼쪽으로 눕는 체위가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1번에 마사지를 제공하는 거, 정맥류 부위, 약해진 정맥벽에 마사지라든지 자극을 주게 되면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사지 같은 거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까지는 괜찮은데 지방이 풍부한 시기는 혈류를 방해하잖아요. 탄력 양말이나 붕대를 활용한다. 그리고 우측이보다는 좌측이 자세가 하대 정맥을 압박하지 않는 자세고요. 다리 꼬는 자세 이런 것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산후출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산모가 분만을 끝내고 갑자기 다량의 질출혈이 발생했대요. 자, 산후출혈은 모성 사망의 중요 원인 중에 하나죠. 산후출혈과 산후감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먼저 출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 하지를 올려주고 간호사나 의사에게 보고한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산후출혈이 발생하고 났을 때 우리 다른 간호들을 보면 출혈량을 기록하고 활력 징후 관찰해야죠. 쇼크 증상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오로의 색, 양, 냄새 같은 것들을 관찰해서 어떤 그 자궁의 퇴축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자궁 저부의 얼음물 주머니 같은 것들도 대줄 수 있고, 자궁 수축제나 자궁 저부 마사지를 통해서 퇴축을 좀 유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5번 변형된 트렌텔렌버그 시체위. 자, 다 하지를 이렇게 올려줘서 출혈과 관련돼서 순환하는 혈류량을 좀 증가시켜주고 정맥기환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심장 쪽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올려주는 체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답은 5번. 8번에 우리 발작 증상을 일으키는 환자, 경련 환자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기도 유지, 두 번째, 외상 방지죠. 그래서 경련하는 동안 혀가 기도 뒤로 말려 들어가서 기도 폐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랍자 같은 것들로 눌러주고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서 구강 내 분비물 배출을 도와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경련하는 동안 또 이제 신체 손상 방지를 위해서 주변에 위험한 물건 치우고 조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경련 환자의 방은 조용하고 어둡게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보기 2번과 그 다음에 4번은 조여주고 이런 거 안 되죠. 발작 상태 억제돼 이런 것들도 안 되고요. 그리고 더운 물 마사지, 외부 자극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안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9번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여 타액의 소화효소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우리 소화효소들의 종류를 좀 아셔야 되는데 먼저 구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까지 이르는 긴 소화 통로별로 소화효소들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구강이에요. 우리 소화가 처음으로 일어나는 곳이죠. 구강에서는 침, 타액에 의해서 푸티알린이 분비가 되고 이게 이제 탄수화물을 분해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식도는 우리 음식물이 그냥 통과하는 통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내려가면 위에서 나오는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이지장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서 담관을 통해서 담즙이 나오죠. 간에서 생성된 담즙은 담낭에 저장됐다가 담관을 통해 십이지장의 계급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담즙에 의해서 단즙산염에 의해서 지방이 분해가 되고 자 여기 십이지장에서는 또 하나의 통로가 있어요. 췌장액이 나오는 췌간이 있죠. 그래서 췌간을 통해 췌장액이 나오면 췌장액에서는 아밀라아제, 트립신, 리파아제 같은 것들이 분비가 되고요.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트립신은 단백질을, 지방은 리파아제가 이렇게 분해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장액은 에렙신, 인베르타아제, 말타아제, 락타아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거는 그냥 이름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타액의 소화효소라고 하면 답은 4번 푸티알린이 되겠네요. 10번 교감신경 자극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생리현상 했어요. 우리 자율신경계에서 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었고요. 제가 교감신경은 논란 반응 상태를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공포 상태라든지.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이제 안정시를 떠올리시라고 했는데 자, 깜짝 놀라면 동공이 확장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침샘 분비는 억제되고 소화관의 운동이 억제되면서 이럴 때 놀랐을 때 뭐 먹거나 이러면 체하죠. 그리고 심장박동 같은 것들은 빨라지게 되고요. 기관지가 확장하면서 호흡이 과다호흡 상태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방광은 이완되죠. 그래서 방광은 원래 이렇게 수축을 해줘야 안에 있는 소변이 요도를 통해 나오는데 방광이 이렇게 늘어지면 이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죠. 그래서 방광은 이완된다는 거. 요게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데 방광, 이완, 그리고 부교감 신경이 되면 흥분하면 이제 방광을 수축하면서 배뇨가 촉진이 되고 소변이 잘 나온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에 동공은 확장하겠죠. 기관지도 확장하고 눈물샘 분비는 감소할 거고요. 4번에 소화관 연동 운동은 억제되면서 소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방광 수축으로 인해서 배뇨가 촉진되는 것은 부교감 신경이 흥분했을 때죠. 답은 4번.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중에 부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썼던 자료예요. 자, 요것도 한번 참고로 봐주세요. 11번에 신생아가 성인에 비해 탈수가 잘 발생하는 이유예요. 자, 신생아는 체중보다 성인에 비해 체표 면적이 더 넓어요. 자, 제가 요거 설명드릴 때 이렇게 상자를 보면 자, 1cm짜리 상자가 있어요. 자, 1cm짜리 상자. 자, 여기에서 부피는 몇이죠? 부피는 1이죠. 근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체 표면적은 몇이죠? 표면적은 6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그죠? 6면이니까. 근데 성인의 그 몸을 이렇게 상자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10cm짜리예요. 그죠? 10cm짜리. 그러면 부피는 1000이 되겠죠. 그래서 높이, 가로, 세로 곱해서 부피가 되니까 부피는 1000이지만 표면적은 몇이죠? 표면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00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지금 이런 부피에 비례해서 면적을 보면 그 신생아들에게서 성인에 비해서 표면적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체포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수분 상실 같은 것들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수분 교환율이 더 높아요. 이제 성인의 한 7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포 외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대요. 그래서 이제 전체 몸무게 중에 그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성인은 한 58% 정도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고요. 신장이 미성숙해서 신장을 유지한 만큼 소변을 충분히 농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희석된 소변들이 많이 나가요. 성인에 비해서. 자, 그래서 1번에 체중에 비해 대사율이 낮다는 게 아니라 높은 거죠. 2번에 소변을 충분히 농축할 수 없다. 자,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3번에 세포 외액의 비율이 더 높고요. 수분 교환율도 성인에 비해서 높아요. 그리고 체중당 차지하는 총 수분량은
많아요. 그래서 70%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우리 쇼크 환자 간호했어요. 자, 쇼크는 부적절한 전신순환으로 산소 공급이 되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 증상들도 기억을 해주셔야죠. 자, 쇼크가 발생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쇼크 체위예요. 트렌델렌버그 체위에서 정맥기환을 촉진시켜주는 아까 전에도 나온 문제죠. 그래서 뭐 출혈시라든지 이런 쇼크가 발생했을 때 하지 쪽에 있는 정맥기환을 심장으로 빨리 기환시켜서 중요한 장기 쪽에 혈액이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쇼크 체위 취해주고 기도 유지해주고 보온해주고 수액 공급해준다는 거.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니까 자, 1번에 산소 공급 맞네요. 말초순환 상태 사정하는 것도 맞고요. 자, 다리를 심장보다 높여줘야죠. 높여준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13번 우리 대량의 출혈을 보이는 환자를 발견하고 심한 출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처치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일단 출혈이 생기면 가장 먼저는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지 쪽에 어떤 출혈, 동맥혈류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끊기면서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지혈대 같은 것들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자, 지혈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맥혈류까지 완전히 차단해서 심한 출혈을 막는 방법인데, 자, 이 경우에는 장시간 적용하게 되면 사지 말단에 동맥혈류가 차단되니까 신체 조직이 괴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단이냐 아니면 생존이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존을 우선시했을 때 사지를 절단하는 한이 있어도 이게 이제 동맥혈류를 차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죠. 그래서 20분마다 풀어주고 한 2, 3분 정도 다시 2, 3분 후에 다시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1번에 지압봉이 아니라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2번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한다. 그리고 환부를 심장보다 높게 상승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요. 그거보다는 직접 압박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14번에 경추골절을 입었대요. 목 쪽에 있는 골절로 견인치료. 우리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골절된 파편이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이렇게 치료적 견인력을 잡아당겨주는 거죠. 견인력을 적용하기 위해서 추를 이제 무게에 따라서 추를 걸어서 잡아당겨주는 건데 이렇게 치료적 견인력에 대항하는 우리 상대적 견인력도 있어줘야 돼요. 버텨주는 힘이요. 자, 그래서 요 상대적 견인력과 치료적 견인력이 일정하게 작용을 해서 요 골절된 부분이 일직선상에 놓여서 나중에 이제 붙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골절 환자의 경우 과도한 견인은 뼈가 붙지 않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환자가 요구하더라도 추를 덜거나 화장실을 간다고 해서 추를 내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 의사의 처방이 있기까지는. 그리고 침상 위에서 상지 운동이나 욕창 및 요통 예방을 위한 등 마사지 같은 것들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동과 관련됐잖아요. 이게 움직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부동과 관련된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욕창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한 상대적 견인력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침상머리를 20도 이상 올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침상머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게 되면 치료적 견인력의 힘에 의해서 환자가 밑으로 딸려 내려가거든요. 딸려 내려가게 되면 상대적 견인력이 유지가 안 돼요. 버텨주는 힘이 감소를 하게 되면 치료적 견인력 또한 감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상머리를 20도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답은 1번 욕창 예방을 위한 간호를 실시한다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수분 제한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부동 상태다 보니까 변비 같은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핀 꽂힌 부위를 잘 관찰하고 매일 알코올은 상처 소독용이 아니죠. 그리고 근육 위축 예방을 위해 목의 능동 운동, 지금 목에 골절 입었잖아요. 목 움직이면 안 되죠.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운동 시에도 추를 제거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답은 1번. 15번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제가 수업 중에 그 임신과 관련된 그 신체적 변화에 뭐 유방, 자궁, 질, 뭐 심혈관계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정리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그거 다시 참고해 주시고요. 자, 1번에 잇몸 출혈이 쉽게 일어난다. 이게 답이고요. 2번에 질 분비물은 증가하죠. 그 다음에 심박출량은 30% 정도가 증가해요. 그 다음에 단백뇨가 아니라 증대된 자궁으로 인해서 앞에 방광이 눌리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빈뇨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임신 2기와 3기 동안 백혈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그 다음에 혈액량이 30%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상대적으로 그 혈구량이 그 증가량에 따라가지 못해서 혈액량 증가에 따라가지 못해서 생리적 빈혈 같은 것들이 초래된다는 거. 자, 그래서 답은 1번.
요거 임신에 따른 변화해서 생식기계, 뭐 유방, 심혈관계, 조혈계, 소화기계, 비뇨기계, 피부 모발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제가 예전에 정리해 드렸어요. 요것도 한번 참고로 보세요. 16번 각 골절 상태에 따른 환자의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에 머리 골절, 두개골에 골절이 있을 때는 어떤 출혈이나 뭐 이런 것들로 뇌압이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머리를 올려줘야죠. 그리고 쇄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상지 같은 곳 쪽에 이제 골절이 있을 때, 팔 쪽에 골절이 있을 때 삼각건을 매줘서 이게 팔과 쇄골은 서로 연결이 돼 있죠. 고정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대퇴골 골절 시에는 긴 부목, 이제 대퇴를 완전히 지지할 수 있는 긴 부목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상지 골절 시에도 삼각근 같은 것들, 그리고 척추 골절 시 처치한 후 구조를 요청한다. 우리 척추 골절이 일어나면 제가 척추 쇼크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척추 안쪽에 있는 척수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자율신경계의 기능 장애 같은 것들로 저혈압이라든지 이런 쇼크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 요청이 먼저라는 거.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처치예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17번 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행해야 할 방법 했어요. 자, 1번에 라벨이 손상된 약은 투여하면 안 되죠. 의심이 가거나 손상이 있는 약들은 쓰면 안 되고요. 투여하지 않은 약은 다시 약병에 붙지 않아요. 감염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침전물이 있거나 변색된 약은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죠. 답은 3번이었고요. 마약이나 향정 같은 것들은 마약장에 보관하죠. 냉장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혈청제제, 예방 백신, PPD 용액이나 헤파린, 인슐린, 혈액응고 인자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5번에 좌약이나 생리식염수 같은 것들은 좌약은 특히나 이제 실온 보관이죠. 생리식염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18번 혈액의 성분과 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했어요. 자, 혈액은 우리 몸의 전체 체중의 1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7.35에서 7.45 정도로 약 알칼리에 해당이 돼요. 혈액을 구성하는 것은 혈장과 혈구 세포가 있는데, 자, 혈장은 대부분 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혈장 단백질, 알부민, 피브리노겐, 글로불린과 같은 혈장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혈구는 혈액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백혈구, 다른 것들은 다 아실 거고, 자,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립구와 무과립구가 있는데, 과립구에는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 같은 것들이 있고요. 무과립구에는 림프구와 단핵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1번에 식균 작용하는 것은 백혈구가 되겠네요. 2번에 혈액 응고작용을 한다. 혈소판,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산소와 친화성이 있는 것은 이제 헤모글로빈 같은 것들이에요. 적혈구. 그리고 4번에 90% 이상이 단백질로 형성되어 있는 혈장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대부분은. 그 다음에 과립백혈구에 림프구와 단핵구가 있는 게 아니라 무과립백혈구에 림프구와 단핵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19번 우리 담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담즙은 어디서 만들어지죠?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낭에 저장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담즙 같은 경우에는 지방 소화에 관여하고, 이 담즙이 담낭에 저장돼 있다가 아까 십이지장의 개구부를 통해서 나와서 음식물의 소화 과정에 관여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간에서 생성되며 지방을 소화한다는 거. 20번 수분 정체 시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물이 몸 안에 정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일단 붓겠죠. 그리고 체중도 증가하고 순환하는 혈류량이 증가하니 혈압도 상승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 정체된다는 건 그만큼 소변으로 배설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소변량은 감소할 거예요. 정체가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 부종이 되겠네요. 21번 임신 중에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했어요. 자, 먼저 커진 자궁이 우리 횡격막을 상승시키면서 호흡이 짧게 가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임신 1기 말이나 2기 초부터 과호흡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신 24주 이후부터는 흉식호흡에서 이제 복식호흡으로 호흡 양상이 변화가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1번에 산소 소비량이 증가한다. 그쵸. 이제 애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리고 2번에 1회 호흡수와 깊이가 계속해서 증가한다. 자, 호흡수는 증가할 수 있지만 깊이가 증가하진 않아요. 짧고 빠른 호흡 같은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폐포의
폐부에서 가스 교환이 활발해져서 산소 운반 능력이 증가돼요. 이게 아이한테도 또 이제 그 산소를 더 많은 양을 줘야 되니까 자궁이 증대되어 짧은 호흡을 한다 맞고요. 임신 말기가 돼서 태아의 머리가 이제 골반각내로 내려오게 되면 횡격막이 상승했던 횡격막이 정상 위치대로 돌아오면서 호흡곤란이 조금 완화가 될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임신 말기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1회 호흡수와 깊이가 증가하는 건 아닌 거죠. 답은 2번. 자, 임산부 산정검사 했어요. 자, 임산부가 최초로 방문했을 때 하는 검사들은 일단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빈혈 검사라든지 혈액형 검사, 풍진항체 검사, 비형 간염 검사와 같은 혈액 검사들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에이즈 검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변 검사를 통해서 우리 단백뇨 같은 것들 확인하죠. 임신 중독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건강 진단에는 그래서 소변 검사, 혈압, 체중과 같은 우리 임신 중독증의 3대 증상이 고혈압, 단백뇨 부종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기타 건강력 조사, 질 검진,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임산부에게서 1번에 X선 같은 것도 함부로 조사하지 않죠. 유전자 검사는 어떤 고위험군한테서 하는 검사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소변 검사가 답이 되겠네요. 자, 23번 신생아 아프가 점수 했어요. 자, 신생아 아프가 점수는 태어나서 출생 시에 한 번, 5분 뒤에 한 번, 이렇게 2번 하게 되죠. 이때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총 2점이 만점으로 해서 10점 만점이에요. 그 중에서 7점 이상이면 양호한 상태, 그 다음에 3점 이하게 되면 즉각적인 어떤 치료와 간호가 요구가 되는 상태라고 보는데, 자, 이 5가지 항목, 피부 색깔, 심박동, 반사반응, 근긴장도, 호흡상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피부 색깔은 몸 전체가 핑크빛을 띠면 정상이에요. 2점. 심박동수는 100회 이상이면 2점. 그리고 반사반응, 예를 들어 카테타 같은 것들을 콧구멍에 넣어봐서 애가 기침을 하거나 찡그리거나 뭐 이런 잘 반응하면 2점. 그리고 근긴장도 활발하게 아이들이 막 이제 태어나자마자 막 사지를 굴곡시키면서 잘 움직이면 2점. 그리고 호흡 상태는 어떤 호흡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힘차게 잘 울면 2점으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서 생후 1분에 맥박 80회, 지금 100회 이하네요. 그러면 얘는 1점이 되겠고요. 호흡은 느리며 불규칙적이래요. 자, 그러면 얘도 1점. 없으면, 호흡이 없으면 0점이에요. 그 다음에 코 속에 카테타를 집어넣었더니 재채기를 했대요. 잘했네요. 답은 2번, 이건 2점. 그 다음에 몸체는 붉은색으로 사지가 푸르스름하대요. 전체가 다 이제 청색깔을 띠면 0점인데, 몸체는 붉은색, 사지가 푸르스름하면 1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약간 구부린 상태로 누워있대요. 그러면 1점이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6점. 자, 24번 유아의 건강관리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에 칫솔은 생후 36개월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다. 아니죠. 유치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6개월에서 12세까지 불소를 주어 건강한 치아 형성을 돕는다. 자, 이게 답이 되겠는데요. 6세부터 12세까지는 유치와 영구치가 혼합하는 혼합치열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치아 후식증 예방을 위해서 불소 같은 것들을 도포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혼자 칫솔을 사용하는 시기는 7세. 너무 늦죠. 그쵸? 이게 보통 이제 3세 정도가 되면은 칫솔질을 이제 가리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4번에 이가 나는 초기에는 마른 헝겊으로 이와 잇몸을 닦아준다. 마른 헝겊은 이제 그 잇몸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젖은 헝겊으로. 그 다음에 치아위생은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면서, 아니 유치가 나기 시작하면 치아위생 시작해야죠. 그래서 답은 2번. 우리 유치와 영구치 제가 구분해서 좀 기억하시라 그랬죠. 유치는 20개, 영구치는 32개예요. 자, 유치는 언제부터? 생후 6개월부터 처음 하악 유중절치가 먼저 맹출이 되고요. 영구치는 32개로 6세경쯤에 하악 1대구치, 어금니죠. 1대구치가 나오기 시작하고 16세경쯤에 사랑니를 제외하고 28개가 모두 석회화가 된다는 거. 그리고 18세 이후부터 사랑니, 그래서 제3대구치 지치라고도 부르죠. 사랑니가 나오기 시작해서 총 32개의 영구치를 구성해요. 자,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25번 인부의 산정관리 시 체중과 혈압 측정의 목적. 이거 또 나왔네요. 그죠? 임신 중독증의 3대 증상은 고혈압, 단백뇨, 부종. 그래서 임신 중독 검사로는 혈압 검사, 그 다음에 단백뇨를 검사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 부종 검사를 위해서 체중을 측정한다는 거. 자, 그러면 체중과 혈압 측정의 목적은 5번의 모체 임신성 고혈압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26번 간호조무사 A씨의 업무로 옳은 것은 했어요. 어떤 검사물을 채취하거나 투약을 하거나 인공 도뇨 같은 것들은 이제 간호사의 역할이고요. 진료는 의사가 하죠. 답은 3번 개인위생을 보조한다. 자, 27번 말기암으로 진단받았으나 환자가 모르고 있을 때 간호조무사로서 취해야 할 행동은 했어요. 이걸 뭐 알려준다든지 뭐 의사소통을 줄인다든지 뭐 대처할 수 있도록 즉시 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아니고요. 3번에 계획된 간호지시를 충실히 이행한다. 28번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대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동료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기면 1대1 대화는 피하도록 한다. 아니죠. 환자의 편의를 위해 보호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어요. 환자가 지시를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거리감은 둘 필요가 없죠. 노인 환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건 좋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답은 5번 소아 환자나 신경이 약한 환자는 보호자를 더 안도감을 주고 간호에 도움이 되게 한다. 29번 산모가 분만 후에 현실감을 잃고 정서적으로 불안해한대요. 자, 요거는 산후 우울증밖에 답이 없네요. 그렇죠? 산후 우울증은 이제 분만 후에 정서적 불안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산모와 아기의 연대감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신생아를 돌보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산후 우울증이라고 해요. 자, 30번 우리 탈수 심한 설사하는 아이에게 탈수를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 설사하면 탈수 떠올리시고 요것과 관련해서 수분 전해질 불균형에 대한 간호해야 된다는 거. 자, 먼저 변기 사용 전후에는 이제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설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손 씻기 하도록 교육하고요. 감염병에 전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변 배설물은 따로 격리 처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사 횟수, 활력 징후, 피부 상태 등을 관찰하고 정해진 시간마다 같은 사람이 체중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탈수와 관련된 그런 체중 감소 같은 것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고섬유 시기를 금해라. 자, 고섬유질 시기, 고잔여 시기로 우리 생야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설사, 특히 설사하는 경우에는 장의 응의 휴식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금하고요. 수분 전해질을 공급하고 섭취량, 배설량 기록하고 처방된 수액 주입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설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분 전해질을 공급한다. 31번 정신병동 실습 중에 친구가 입원한 사실을 알았고 이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했대요. 자, 이거 뭐죠? 지키지 않은 원칙 1번 비밀 보장의 원칙이죠. 32번 침구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침구라는 게 이제 침 시술이죠. 현운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즉시 알리고 발침 후에 멸균솜으로 가볍게 눌러주고 피가 멈출 때까지 누른다. 그리고 체인은 누운 자세가 좋고 발침 후에는 남은 침이 없는지 간호조무사가 살펴야죠. 그리고 침 치료 시의 부작용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도 다른 문제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요거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1번에 발침 후 남은 침이 있는지 환자에게 확인시키는 게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확인해야죠. 자, 2번 침구 제거 후 소독솜을 이용하여 가볍게 문지른다. 이게 사실 문지르는 게 아니라 누른다는 의미인데 이제 가볍게 문지른다. 쓱 한번 닦아준다는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에 침체가 피부 위로 절반 정도 나와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그 바깥쪽에 침이 많이 나와 있게 되면 이게 이제 절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분의 한 3 정도만 나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용한 침구는 알코올 솜으로 닦아준다. 이거 사용한 침구는 버려야죠. 그리고 환자 아니면 멸균을 하든지 환자가 현운 시 침을 제거하고 이제 의사에게 알린다는 거. 답은 2번. 33번 수치료법, 수용요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용요법의 작용들을 보면 이제 혈행을 자극하고 진정 효과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을 정화시키고 순환이 활발해지겠죠. 그 다음에 해독과 중화작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면서 하는 그런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욕조의 온도는 냉탕이 16도 전후 그리고 온탕은 42도 전후로 온도차를 10도 이내로 한다는 거.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만성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소화기 질환, 뭐 당뇨 중풍, 신경통 이런 데다 사용을 하는데 중증 심장 질환에서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시키지 않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이거 안 되고요. 자, 3번에 공복 상태에서 실시하게 되면 환자가 어지러움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4번에 산염기의 조화, 해독 및 중화작용에 효과가 있다. 답은 4번. 자, 34번 치과진료 보조 시 감염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될 사항 했어요. 자, 여기서 2번에 A형 간염보다는 우리 혈액을 매개로 하는 이런 B형 간염 같은 것들의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되고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전염성 질환 환자에게 사용한 기구는 세척 멸균한다.
35번 치과 진료 중 기구의 교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에 기구 교환 시 환자는 불편하도록 참으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2번에 환자 입속에 들어간 석셔팁은 환자가 바뀔 때마다 갈아줘야 되죠. 3번에 기구 교환을 위해 사용한 순서에 따라 미리 기구를 준비한다. 잘했네요. 자, 4번에 교환 시 기구의 사용 부위가 진료자가 아니라 환자의 구강내를 향하게 해서 구강내를 향하게 해서 전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동기구함은 손이 닿는 곳에 둬야죠. 자, 여기까지가 7회 기초간호였었고요. 보건간호로 이어질게요.